안녕하십니까. 세미에서 진행하는 웨비나 시리즈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반도체 개발을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저는 머크 일렉트로닉스의 디지털 솔루션스에 있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고, 제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보다 더 향상된 품질을 통해서 반도체 개발을 더 혁신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포스텍에서 화학과 물리를 전공했고, 그리고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물리를 전공했습니다. 이후에 데이터 업계로 전공을 전환해서 지금은 머크에서 데이터 분야에서 3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반도체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있는 회사인 머크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독일 다름슈타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머크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머크라는 브랜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학 기술을 선도하는 회사로서 라이프 사이언스,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일렉트로닉스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데이터 공유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을지, 어떤 이득을 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한 후에 저희가 사용하는 혁신적인 데이터 분석 방식과 그리고 반복형 예측 모델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반복형 예측 모델이 실제로 쓰이는 실제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하고, 이 실제 사례가 제가 실제로 분석을 하면서 겪었던 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공유에 대한 이득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득을 고객사와 공급사가 같이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산업계는 여러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품질에 대한 것, 그리고 연구 개발에 대한 것, 공급망에 대한 것,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분야에서는 특히 이 중에서 품질에 대한 부분을 더 논의하고자 하는데요. 이 품질에서는 품질의 향상 또한 중요하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고객사로 제품이 납품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이러한 트렌드에서 벗어나는 기존의 품질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례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에 있어서는 연구 개발에 시간을 점점 더 짧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속화되는 기술 개발, 그리고 점점 더 높아지는 반도체 기술에 대한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연구 개발에 들어가는 시행착오가 점점 더 짧아져야 되고, 더 낮은 비용으로 더 고품질의 소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공급망에 있어서는 저희가 모든 데이터를 수득해서 24시간 이내로 공급망에 벌어지는 데이터적 이슈, 모든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조금 더 탄소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찾아서 그런 소재들을 개발에 반영하고 그런 소재들을 생산에 반영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데이터가 모든 것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네 가지 분야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그리고 오늘은 특히 이 중에서
품질 이슈를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나가는지에 대해서 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 공유를 왜 해야 되는 것일까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는 다변화되고 있고 그곳에 가장 최신 그리고 가장 최적의 소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는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데이터는 단순히 품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품질, 공급망, 연구 개발 그리고 모든 분야에 대한 데이터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데이터 전 단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는 기존의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장 이상적인 기술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혁신을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보다 더 정밀하게 품질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제품 제조 단계를 보다 더 혁신하며 그리고 공급망을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들어서 고객사로부터 지속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방식과 데이터 기반의 방식이 이 품질 관리에 끼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도체 업계에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가장 친숙한 품질 관리 방식은 역시나 분석 인증서, Certificate Analysis, COBA 방식에 대한 COBA를 통한 그러한 품질 관리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그 분석 인증서에 들어가는 주된 요소들은 물론 금속이 있겠고 그리고 순도도 있겠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품질 관리에 있어서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문제가 터졌을 때 제품 개발 중에 그리고 제품 생산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 문제를 기존 COBA에 들어가 있는 금속으로부터 순도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애초에 그 부분에서 분석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들이 납품될 일은 없기 때문에 그 COBA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 고단위 제품 생산 중에 발생하는 이슈들을 모두 다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진짜 문제는 저희가 분석 인증에 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요소들에 더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기 불순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첨가물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모두 다 분석에 반영될 수 있다면 이 패러다임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저희는 제품 생산 그리고 반도체 생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수율을 끌어올리며 그리고 기술 개발의 페이스를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추구할 것입니다. 즉 저희의 목표는 COBA에 한정되어 있던 분석 인증에 한정되어 있던 데이터 분석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숨어있는 문제들을 발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패러다임이 어떻게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 방식에 반영이 되는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즈 케이스를 진행할 때 고객사와 데이터 공유 및 분석 그리고 나중에 평가 단계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5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5단계의 목적은 고객사의 데이터를 공유받아서 최종적으로 장기적인 예측 모델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이 5가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하는 단계는 당연히 고객과의 협업입니다. 고객사와의 논의를 통해서 저희는 어떤 타겟을 최적화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데이터 분석을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많은 고객사 분들이 가장 염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 IP 문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세세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양사의 협의된 어그리먼트, 양사의 협의된 협약을 맺게 되고요. 이 협약을 통해서 공유하기로 약속한 데이터의 범위까지만 공유하기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공유하는 데이터는 고객사가 목표로 하는 타겟, 고객사가 목표로 하는 그 패러미터를 설명할 수 있는 패러미터들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양사 간의 데이터 준비 과정이 있는데 이 준비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어떤 데이터까지 수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객사와 공급사 저희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추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 데이터 준비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도 지적재산권 이슈를 피하기 위한 정규화 작업 그리고 패러미터들을 모두 다 코드화하는 작업 등이 선행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이 데이터 분석이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같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데이터가 모여있다. 라고 판단이 될 경우 다음 단계인 데이터 분석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데이터 과학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고전적인 통계학부터 최신 머신러닝 기법까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각 패러미터가 고객사의 타겟과 어느 정도 상관도를 가지는지, 어느 정도 유의성을 가지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품질 관리에 있어서 고객사가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은, 그리고 저희도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은 어떤 패러미터가, 어떤 요소들이 고객사의 타겟에 가장 큰 영향성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저희가 각 요소들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작업을 통해서 중요도가 높은 패러미터부터 하나하나 정렬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과학적 규명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학적 규명 단계는 실질적으로 제조 현장 그리고 품질 관리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역할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규명된,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도출된 패러미터들을 하나하나 검증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과학적으로 봤을 때 고객의 패러미터에 영향을 준다고 여겨지는지 아니면 이것이 단순히 우연에 의한 또는 어떤 다른 요소에 의한 상관관계가 도출된 것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검증해 나갑니다. 이때 데이터 사이언스는 저희 전문가들에게 통계적인 그런 자료들을 제시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 전문가들은 통계적인 자료 및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전문성들을 십분 활용해서 과학적 규명 자료를 고객사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기존에 도출하지 못했던, 기존의 COBA가 담아내지 못했던 어떠한 패러미터가 영향을 준다. 또는 기존의 COBA 패러미터가 영향을 주되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밝혀졌다 등의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도출되기 때문에 그 인사이트를 토대로 저희는 장기적인 예측 모델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 장기적인 예측 모델을 통해서 과연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스와 과학적 규명 단계를 통해서 도출해낸 패러미터들이 올바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도출될 경우 그 새로운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제품 생산 단계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도입해서 고객의 타겟, 고객의 목표에 맞춘 최적화된 그런 제품 생산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과학적 규명 단계, 데이터 분석에서 과학적 규명 단계로 이어지는 그 모델에서 저희가 어떻게 데이터 사이언스와 기존의 화학적 전문성을
합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머신러닝을 도입하고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이 데이터를 최대한 빠르게 분석해서 통계적인 그런 가설을 내놓는 단계부터 먼저 따져보도록 합시다. 이 통계적인 가설을 내놨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관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과학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이터 과학은 아무런 편견 없이, 패러미터에 대한 아무런 편견 없이 통계적으로 도출된 모든 결론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전에 없었던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지만 때로는 전혀 무의미한 요소들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는 그런 전문가들의 협의가 꼭 필요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가진 전문성을 통해서 중요하지 않은 패러미터들을 색출해내는 역할을 하고 그것이 다시 모델링에 반영이 되어서 조금 더 나은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검증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최종적인 개선된 모델이 장기적 예측 모델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면서 점점 저희는 모델의 정확도를 높여나가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반복적 예측 모델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품 생산 단계에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터리얼 A라는, 소재 A라는 제품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저희 머크 쪽에서는 가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수득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소재 A가 가진 전체 패러미터 중에서 분석 인증으로 고객사에 제공되는 패러미터는 21%에 불과했습니다. 즉,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기존의 품질 관리 방식은 이 21%에 해당되는 요소들만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21% 내에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고객사는 공급사에 더 많은 요구사항을 제시할 것이고, 그리고 공급사는 그 고객사의 문제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공정 데이터가 포함된다면 45%, 그리고 공정 데이터를 포함해서 원재료, 그리고 그 원재료를 생산하는 공급사의 COA까지 모두 반영하게 된다면 100%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100%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나가는 것이 이 데이터 공유를 통한 분석의 핵심입니다. 데이터 공유라고 했듯이 고객사 또한 저희에게 고객사의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퍼포먼스가 있겠고요. 퍼포먼스 A, 퍼포먼스 B가 있겠고, 그리고 고객사의 여러 공정 데이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공정 데이터가 무엇인지 저희는 모릅니다. 고객사 또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단순히 이것은 X1이다, X2다, X3다 이런 식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값 또한 고객사의 의도대로 정규화되고 스케일링 되어서 저희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양사 간의 데이터 공유에서 지적 재산권의 노출, 그리고 정확한 값의 노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고객사의 각 패러미터가 가진 트렌드를 알 수 있고, 머신러닝은 이 트렌드를 분석함을 통해서 핵심 패러미터를 도출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가진 여러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PLS라는 알고리즘도 있고,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라는 알고리즘도 있고, XG 부스트라는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요소들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가 도출해내는 패러미터들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모두 도입하는 이유는 저희가 고객사의 타겟 패러미터에 영향을 주는
워크 쪽의 패러미터들을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예시를 보면 no material A, 패러미터 1, 2, 3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에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패러미터 랭킹을 선정을 하고 이 탑 10 패러미터들이 가장 고객사에 영향을 주는 패러미터일 것이다 라고 데이터 사이언스로 분석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검증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터리얼 A에서, 소재 A에서 퍼포먼스 A 그리고 퍼포먼스 B에 영향을 주는 패러미터들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을 때 퍼포먼스 A에 영향을 주는 C of A 패러미터는 단 20%, 퍼포먼스 B에 영향을 주는 C of A 패러미터는 단 10%에 그쳤습니다. 처음에 살펴봤듯이 C of A 데이터는 저희가 가진 전체 데이터의 21%밖에 되지 않는데 그보다도 더 적은 영향성을 고객한테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분석 방식으로는 문제의 20%, 10%도 보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분석 방식을 활용해서 몇 번의 러닝 사이클을 거쳐서 몇 번의 학습을 거쳐서 한 서너 번을 반복한 후에 정확한 모델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확한 모델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그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트레이닝 그리고 테스트로 구분되어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예측한 결과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고객사에서 실제로 테스트를 했을 때 도출된 퍼포먼스인데요. 예측된 결과가 실제 퍼포먼스 값을 거의 추종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오차가 3% 미만에 불과했고 그렇다면 저희는 고객사에 최적화된 제품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도출한 핵심 패러미터들을 컨트롤하는 작업을 통해서 고객사에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지점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고객사 및 공급사의 입장에서 6가지 단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는 과정은 항상 데이터 수득 과정이고요. 이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 표준화하는 과정들이 가장 선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수득을 통해서 저희의 예측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새로운 배치에 대한 예측을 선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재고에 있는 모든 배치들을 선행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으로 선행평가해서 이 배치들이 고객사에 납품됐을 때 어떤 퍼포먼스를 낼 것이다. 이것들을 저희가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의 공정상에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혹시 그런 변동이 품질에 영향을 주는 정도로 유의미한 것인지에 대해서 선행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는 사실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더 고단위의 그런 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평가한 제품들, 이들 중에서 가장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판단하는 것들을 고객에게 배치로 납품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사에서는 이 배치를 평가하게 되고 실제 생산에 반영을 하고 그에 대한 퍼포먼스 데이터를 다시 저희에게 피드백해 주게 되죠. 그 피드백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6사이클을 반복해 나가면서 고객사에 최적화된 제품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COBA 기반으로 품질 관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페이스로 그리고 더 많은 제품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았는데 실제 분석 단계에서는 사실 결코 쉽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조금 저희의 핵심 고객사와 진행했던 케이스 하나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물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그 중요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하겠지만은 하지만 저희가 분석한 내용 그리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실질적인 문제에 접근해 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고객사는 하나의 패러미터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우려를 최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제어하고자 했고, 그리고 그런 우려가 저희가 공급하는 소재로부터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객사와 저희는 서로의 지적재산권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의 협약을 맺고 데이터를 공유를 했고, 그리고 저희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분석 기법을 동원해서 해당 데이터를 분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부터 이야기하자면 그 결과로 저희는 두 개의 핵심 패러미터를 찾아낼 수 있었고, 그 핵심 패러미터들이 고객사가 우려했던 패러미터에 영향을 준다고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반복형 예측 모델이 그 방식이 이제 사용이 되었고, 그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수많은 패러미터들로부터 수많은 공정, 품질, 원재료 패러미터들로부터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패러미터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가 사실 저희가 반복형 예측 모델을 더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한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처음에 진행한 머신러닝 모델에서 하나의 패러미터가 너무도 뚜렷하게 고객의 패러미터랑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매우 상관도가 높았고, 왼쪽 위에 있는 저 그래프를 봤을 때는 Y축이 고객 패러미터고 X축이 저희의 패러미터다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 저 패러미터가 고객사의 패러미터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경향성이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공정 단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들여다본 결과 이 패러미터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단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멀리 있는 그런 패러미터였고, 그리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에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품질 제어에 반영해서 고객사의 품질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기에는 극도로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객사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이 패러미터가 실질적으로는 최근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패러미터가 그대로 존재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모든 것들, 저희의 PCA 애널라이시스, 그리고 머신러닝 등의 모든 분석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미터로 도출되는 뚜렷한 경향성이 저희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것들을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정확한 데이터 사이언스 결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효율적으로 전문가들의 지식, 전문가들의 경험을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에 접합할 수 있는 피드백 과정을 도입하자는 논의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반복형 예측 모델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정 그리고 품질, 거기에 주는 영향성을 단계적으로 다시 재조립해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고, 그 카테고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피드백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카테고리를 저희와 함께 같이 재구성을 나갔고, 그리고 이 패러미터가 과학적으로 영향성이 없다면 왜 영향성이 없는지, 왜 이게 유연성에 의한 근거한 것인지를 다 규명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몇 단계의 순환적 그리고 몇 단계의 반복적 예측 모델을 도입했는데, 오른쪽 위에 보면은 저기에 보이는 R 스퀘어 스코어, R 제곱 값은 저희 각 모델이 가지는 예측력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의 순환 과정을 거쳐도 어떠한 패러미터를 넣어도 R 제곱값이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0.8 이상이면 굉장히 신뢰할 수 있다는 모델인데, 그 이야기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있는 모든 패러미터들이, 그리고 저기에 있는 상당수의 패러미터들이 우연성을 가지고 고객사의 패러미터들과 높은 상관도를 가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복형 예측 모델을 통해서 불필요한 패러미터들을 최대한 영향성을 배제하고 가장 핵심 패러미터들을 추려내는 역할을 저희 전문가분들과 함께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에 영향을 주면서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핵심 패러미터 2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도출해낸 것은 실현 가능한, 그리고 고객사에 바로 어필할 수 있는, 고객사의 퍼포먼스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기존의 2000개에 달하는 패러미터들로부터 핵심 패러미터들을 통계적으로 추려내서 저희 전문가들에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패러미터들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작업이 없었다면 저희 전문가들은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2000개의 패러미터들의 영향성을 평가했어야 됐을 것이고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핵심 패러미터를 추려냈을 때 저희 전문가들이 가진 경험과 전문성을 이용해서 그 모델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가진 예측 모델은 가장 영향성이 있는 그런 패러미터들을 도출해내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미터들이 영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패러미터들이 동일한 공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일한 공정, 프로세스 A의 리드 타임으로부터 이 두 가지의 품질 패러미터들이 영향을 받고 이 품질 패러미터들이 고객사의 패러미터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과학적 분석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제어해야 될 것은 프로세스 A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사이트를 고객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제 상황에서 데이터 공유로부터 분석 과정에까지 이르는 하나의 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디지털 솔루션스는 고객사에 그리고 저희 내부의 머크 내부에도 가치를 주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툴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이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는 일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부터 분석하는 과정, 평가하는 과정까지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고 처음에는 고객사와의 협업, 고객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 내부 전문가들의 협업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영업팀, 그리고 마케팅팀 등 여러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협업해서 이 관계를 이어나가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데이터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비즈니스를 포괄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데이터 협업이 반드시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문화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일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품질 관리에 있어서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단축시킬 때 저희는 공정의 변화를 공지하는 과정, PCM 과정 또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 PCM 과정의 효율성에 저희가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이 제품의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리고 보다 더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일에 그것을 찾아내는 일에도 데이터 사이언스가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끌어내는 것은 보다 더 많은 임팩트를 고객사와 저희에게 주는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스의 가치를 높여나가고, 그리고 이 반도체 생산 과정의 전 단위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일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웨비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공유입니다. 고객사와의 데이터 공유는 저희의 데이터 사이언스 여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CO베이 기반의 품질 분석 방법으로는 고객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제품 개발과 생산에 제한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고, 이 고객사와의 데이터 협업을 통해서 고객사에 최적화된 그러한 제품 생산과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제한된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할 수밖에 없고, 이 공유를 통해서 조금 더 그리고 보다 더 최적화된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하는 모델이 바로 반복형 예측 모델입니다. 이 반복형 예측 모델의 핵심은 피드백 루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최대한 데이터 사이언스와 결합해서 상호 간에 도움을 주는 최적화된 모델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핵심 패러미터를 도출할 수 있고, 이 핵심 패러미터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드리는 시간을 극도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케이스에 사용된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핵심 패러미터 2가지를 찾아내고 실제 공정 제어에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모델은 지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그 고객사에 더 맞춤화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나누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더 많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정훈이었고, 지금 머크 일렉트로닉스에서 디지털 솔루션스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